자, 오늘 7월 7일 24절기를 진다면 소서 날에 문학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은 칠석이잖아요, 그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이고, 양력으로 7월 7일은 소서인데, 오늘이 소서인데, 장마가 가장 빈번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자가 더울 서자거든요. 그죠? 덥다는 뜻입니다. 덥다는 뜻이고, 지금이 소서고, 아직까지 대서가 멀었으니까, 한참 더울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참 더울 때 날씨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번 겨울 나기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장마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장마였죠. 그죠? 그래서 비가 많지 않아서, 도심에서 생활하기는 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남부지방이 건장마가 되고요. 중부지방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습하고, 그죠? 하는 때라서, 약간만 이 마음 수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그런 계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뭔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이죠. 근데 나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가을에는 놀기 좋은 때죠. 봄과 가을은 놀기 좋은 때고, 사실은 얼마나 놀면 독서의 계절이라 했겠어. 근데 거꾸로 여름과 겨울은 공부하기 좋은 때, 겨울은 추워서 나가기 싫으니까 어딘가에 틀에 박혀서 공부하기 좋은 때고, 여름은 더워서 나들이 하기가 힘든 때니까 오히려 시원한 곳에 앉아서 공부하기 좋은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릴 때 떠올려보면, 학교에서, 나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서, 그 미숫가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미숫가루 하나 타서, 그 당시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차가운 샘에서 본 이제 물로 미숫가리 같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지붕이 있었는데, 그 대문칸이 좀 시원해서요. 다 그늘이기 때문에 그 대문간에 평상이 있어서 그곳에서 앉아 있거나, 또 햇빛이 살짝 기울면서 들어오면 대문간 옆쪽에 그 단감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그 옆에 포도나무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평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오구를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포도 익으면 포도 따먹고, 가을에는 단감 익으면 단감 따서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녁이면, 또 그 평상 한 개가 또 어디로 갔냐면, 마당으로 갑니다. 마당으로 가면 그 옆에는 모깃불이라고 하는 거를, 산에 들에서 왜 쑥 같은 게 크게 길게 이제 나잖아요. 이제, 그죠? 그 긴 쑥을 막 이렇게 뜯어와가지고, 불을 넣죠. 그러면 연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불이 타는 게 아니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그 왜 연기를 피우느냐 하면 모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기를 쫓아보내기 위해서, 그죠? 또 각종 충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기불을 내고요. 그럼 그 옆에 우리가 평상에 앉아서 놀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 옆에 솥을 걸고 국수를 끓여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 그거 먹고 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앉아있죠. 누워있죠. 그럼 하늘에는 온갖 종류의 별이 다 있고요. 그러면서, 저거는 네 별, 저거는 내 별이 하면서, 누나들하고 서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막 이렇게, 저건 내 별이라고 하면서, 어젠 저건 네 별이었으니까 오늘 저건 내 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이 좀 있다가 오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방학 때 받는 게 방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학생활이라는 것을 받으면 드디어 읽을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문식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방학생활 받으면 그거 집에 들고 와서 책을 펼치면 끝날 때까지 책을 덮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 숙제가 있으면
오늘, 내일 한 며칠 동안 방학 숙제만 꼬박 했던 기억이 나요. 빨리 숙제 끝내버린다고. 그렇게 실컷 숙제 다 끝내놓고, 심지어는 하기 싫은 일기까지도 미리 써놓고 그렇게 합니다. 시골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기까지도 써놓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모든 걸 끝내놓고 나서는 이제 학교도 있고, 그죠? 숙제도 있고, 그렇게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여름의 풍경이었죠. 지금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어릴 때 그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시골의 어떤 냄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못 느껴봤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죠? 그런 정서 속에서 살았고, 여름이라 하는 분위기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은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자, 그런 여름에 이제 초입해서 우리가, 지를 개강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라 하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습도가 높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본인을 좀 추스리면서, 좀 지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딘가에 요즘에는 오히려 그 스터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워낙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고 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도 시간을 몰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겨우면, 한 공간이 지겨우면 또 다른 스터디 카페, 또 다른 분위기의 스터디 카페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죠? 또 그것도 지겨우면 또 다른 스터디 카페. 다들 요즘엔 보니까 뭐 다 100m 근방에 하나씩은 다 있다시피 할 정도로 스터디 카페가 많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일 안 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적당한 시간을 끌어놓으면, 심지어는 오전에는 A 스터디 카페 갔다가, 그죠? 그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갈 때는 B 스터디 카페에서 생활하고. 맞죠? 또 저녁에는 또 C 스터디 카페에서 생활하고. 좋잖아요? 약간의 돈이 들 뿐이지, 그 안에 차도 다 주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사탕도 있고요, 과자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가 가지고 오는 그 과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스터디 카페에서 좀 한 개 더 들고 오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응? 우리 애 말로는 눈치 보여요 하는데, 그렇게 환경이 좋다고. 공부하는 환경이 좋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뜻이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까를, 그죠?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 엄청나게 공부할 공간이 많다. 그죠? 너무 조용해서 싫어요 하면 카페에 가세요. 응? 카페 문 열자마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요즘에 카페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둬요. 1층에는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2층에는 차 마시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지겹도록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다가 또 지겨우면 음악도 들었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는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무지 시간 잘 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푹 빠져서, 공부 산매에 빠지면, 더없이 좋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그죠? 밖에 나가서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처럼 내 온몸에 땀이 나서 땀 냄새가 나지도 않고, 그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떤 노령의 기쁨을 느끼게 될 그런 느낌도 못 갖고, 맞잖아요. 그 정도 이제, 오히려 시원한 공간에 앉아서, 우리 흔히 옛날에 이솝 우화에서는 있는 배짜기처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절이란 거예요. 지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공간이고 환경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6개월 동안, 문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첫 번째는 시교육론에 대해서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김준호 실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내가 봤던 최고의 실론이고 앞으로도 그 정도로 잘 쓴 실론 나오지 못한다. 그냥 이미 그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실론이지만 개정에 개정을 더해서 이제 4판까지 넣은 그죠? 그 실론을 보면서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시를 통한 그 문학 접하기 그죠? 그걸 시작했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우리 아이만한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애들이 국어학원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고2나 중2나 중3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먼저 조금 맛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시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 어쩌면 어려운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가장 문학다운 장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부터 공부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현대 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좀 깊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시험에 낼 때 시간만 있으면 좀 살짝만 써먹으면 굉장히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소설 이론에서. 있는데, 요즘에 소설 이론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소설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끝날 때까지, 그죠? 그게 되고요. 그럼 5, 6월에 가면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전은 그 현대시와 현대소설과 달리 작품이 방대하지 않고 한정적이죠. 그죠?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나왔던 해법 문학은 현대시, 소설, 고전, 시가, 산문도 다 기존에 그 이전에 2012, 2009, 그죠? 이때 나왔던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해법보다 훨씬 작품 수가 적습니다. 적어요, 수가. 그렇게 작품 수는 적어졌고, 그죠? 적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장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읽어내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작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속에 나오는 작품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사선을 끄어가면서 읽어도 될 만큼, 작품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몇 편이라도 해보면 좀 더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고전 산문이다. 고전 문학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5, 6월에 했습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전 시가 서술형 문제가 들어갈 건데, 요 근래에 나왔던 책 중에서 내가 전에 소개했죠. 고전 시가 작품만큼 잘 나온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만큼 잘 써진 작품, 전공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낼 때 틈틈이 좀 보고,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할 때, 그 고전 시가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항상 저 책을 먼저 뒤집니다. 찾아봐서 그 속에서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할 정도로 잘 써진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틈틈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 6월까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6월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5월에, 교과서 읽기 해가지고, 그죠? 문학 교과서 읽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근 문학 교과서는 예전에도 읽고 싶었고, 그래서, 과거에, 모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문학 자습서가 있었는데, 그 자습서를 가지고 아주 예전에 특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강을 하면서, 야, 자습서를 보니까 어떠냐고, 진짜 다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번 쫙 보기에 너무 좋지 않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그렇게 기억이 나서, 그거 추억이 좋아가지고, 문학 자습서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습서를 우리 다 보지는 못하고, 문학 교과서를 통해서, 그 속에서 교사용 교과서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한 번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봤습니다. 그게 그 이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교과서는 그 이전에 나왔던 2012나 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소략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나름 볼만한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우리가 온갖 종류의 문학 잡지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그 속에는 6개월 동안 우리가 봤던 문학 이론에 대한 것도 있고 장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다음에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모든 이론을 웬만큼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 시간 나면 문학교과서 자습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7월에 기출문제까지 그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보면 목차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제일 먼저 이제 고전문학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현대문학 이렇게 큰 파트가 두 가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내용은 서답형이 나오기 이전의 서술행과 객관식 문제가 짜여져 있죠. 그래서 고전문학이라 한다면 제일 먼저 고전시가 서술형이 있고 고전시가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산문 서술형, 고전산문 객관식 문제 이렇게 짜여져 있죠. 그죠? 현대문학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서술형 문제만 볼 생각입니다. 여차 다른 기회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이제 그동안 시험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을 테니까 그죠? 풀어봤을 때 내가 문학은 어느 정도 성적을 좀 확보할 수 있겠어 하는 사람이다. 확보할 수 있겠어. 뭔지 알겠죠? 상대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전시가 서술형 문제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시간에 고전시가 객관식 문제도 같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보면 좋겠고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서술형 문제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없기 때문에 서술형밖에 못 보겠지만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까지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 페이지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각각을 한 3시간씩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한 것에 한다면 오늘 첫 번째 할 때는 고전시가 서술형, 다음 주에는 고전 산문 서술형, 그죠? 또 그 다음 주에는 현대 운문, 이거 다 못 끝낼 수 있어요. 한 주에. 그 다음에 고전 산문, 그죠? 아마 예전에는 4주 동안 해서 한 주 한 주씩 다 못 끝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갈수록 내용이 많아져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그 당시에 객관식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때 2차는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이때 논술형 문제가 무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무지 어려웠는데, 그 2차 문제가 바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밑에 파트 3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 시간 되면 풀 것이고요. 어쩌면 서답형으로 왔을 때의 문제가 좀 쉬웠죠. 그죠? 쉽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크게 묶어서 그냥 고전문학, 현대문학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음에 내가 책을 만들면, 이것도 시가 산문, 운문 산문 이렇게 해서 따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짜여져 있고, 우리가 같이 진행하는 순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걸 미리 일러둡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100%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100% 다 하기는 힘들고, 그 중에 일부는 같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같이 하고, 그죠? 또 때로는 분석도 하고요. 어떤 작품은 특별히 같이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이거는 예습의 문제도 있지만, 복습의 문제가 더 크니까, 그죠? 복습을 할 때 따로 시간 내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분석하고, 그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고, 그죠? 따로 여러분들이 메모집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따로 나오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 앞쪽에 역시 교육론이나 문법에 내가 언급했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오후에라도 올려둘 테니까 답을 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생각하는 건데, 나의 참여 없이, 그죠? 내 성과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댓글 달을 한다면 내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하는 사람만 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를 가까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첫 번째가 귀찮아서 안 한다. 두 번째, 자기 답에 자신이 없어서 안 한다. 그죠? 세 번째는 그냥 관심이 없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 답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없어서 안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라 했나? 세 번째. 관심이 없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매년 그 생각을 했거든. 왜 하지, 공부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다가 그런 작품 올리면 그게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내가 득될 게 뭐 있을까? 득될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하나도 없죠. 그렇다 해서 카페에 회원이 뭐 수백만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아무 득될 게 없거든? 내 시간만 낭비되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왜 내가 거기에 집착하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회구성주의 시대. 그죠? 이런 구성주의 시대에, 결국, 수험생 공동체. 맞잖아요. 그죠? 이 수험생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글 쓴 것을 보면서 내 글과 다른 사람의 글을 비교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해보고, 일단 오늘 오후에도 한번 올려보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뭔가 저조하면 그냥 안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 노력만 해서 시간 투자만 하는 것 같아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데, 이 참여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고쳐서 올릴 필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쓴 그대로 올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그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거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그죠? 저렇게도 글을 쓰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반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나온 스스로행위를 하더라도 지금 유행하고 좀 상당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암기식 지식이 좀 필요했어요. 이때는. 맞죠? 우리가 보통, 저는 글쓰기 할 때 이야기했지만 수사학적 지식은 뭔가 지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했잖아요. 뭔가 지식을 얻기 때문에, 뭔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간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요즘의 지식은,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맞아, 틀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공부는, 여기서 말하는 예전에 공부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무렵. 그 당시 서술형 문제에 나왔던 인무렵의 공부 방식은 그거죠.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보고, 그죠? 공부하면서 외워. 정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외워. 이런 식의 공부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것이 실제 답 쓸 때 도움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공부였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뭐가 빠져요? 뭐가 없어져? 응? 그렇게, 책의 내용을,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정리하고 외워서, 그 시험에 임해서 답을 쓰면,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좀 아쉬움이 있어? 응? 작성자의 의견이 배제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냥 감각적이죠. 건드리면 튀어나온다. 그죠? 건드리면 튀어나온다. 전행적인 SR, 행동주의적 생각이죠. 그죠?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맥락에서 벗어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외워서 쓸 수 있는 지식은 나중에 점점 가보면 알겠지만, 점점점 이제 같이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느끼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텍스트에 막 집중을 해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도. 나도 그럴 거야, 아마.
막 텍스트에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줘야 될 것이 막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심지어 책을 뒤져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점점 서답형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텍스트 분석이 없어. 뭐만 보고 있냐면 이 문제가 뭘 요구하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대체로 그렇게 바뀌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이 문제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으로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지금의 문제 유형이나 지금 공부하는 관점은 뭐란 거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생각을 하고 성찰하게끔 하는 거죠.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문제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아, 요즘 문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기출문제는 계속 풀 거잖아. 이번 주도 나오는 기출문제 또 풀어야 되고, 다음 주 나오는 기출문제, 그죠? 계속 풀어나가 있단 말이야. 쓰면서도 예전에 거는 여러분들 쓰지 않았잖아. 아예. 스답형 것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답형 문제 풀면서는 어쩌면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하게 될 공부 방식하고는 너무 다르고 낯설고, 그죠? 과거에는 저렇게 공부할 거리가 많았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공부 방식을, 옛날 거 기출문제 보면서는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어쩌면 이런 내용들이. 아시겠죠? 지금은 이 지식들을 100% 써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론 공부할 때 좀 일주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럼 볼게요. 1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구경도 좀 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작품이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이때는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죠? 출처가 전혀 나와 있지 않구나.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는 다 조건이라고 했죠. 그죠? 조건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서답형의 중간쯤 가다가 조건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 작성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들어있고요. 조건도 굉장히 많고 배점도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6.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조건에 보니까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관련된 작가의 정기적 사실을 관련지어 설명하라. 이거는 별 필요 없는 내용 같고, 그죠? 넘어가고. 답안 1을 보면 관동 지방의 관찰사 임무를 부여받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했다 하는 정도로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작품과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작품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암기식이잖아. 왜,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안축의 경기체가 관동별곡. 답안 1을 보세요. 안축의 경기체가 관동별곡이나 백강홍의 가사인 관서별곡, 그죠? 송순의 가사인 면왕정가, 그죠? 이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쓰여지고 난 뒤에 조우인의 관동 속별곡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순우라는 사람이 쓴 금강별곡, 그죠? 박순우의 금강별곡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답안 3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네, 그죠? 답안 3에는 박순우의 금강별곡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작품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을 포함하는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읽고 난 뒤에 좀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과 그 갈등 해결 과정을 윗글에 찾아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동별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박일로와 대비하여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품을 읽고 난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사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꿈에 한 사람이 날다러 니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여정이 끝난 부분이잖아요. 왜, 그죠? 끝나고 난 뒤에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대를 내 모르랴. 이때 그대가 바로 누구랍니까? 작품 속에
등장 화자죠. 그죠? 나가 됩니다.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찌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난다. 그죠? 적은 듯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거늘 서너 잔 거울오니 화풍이 섭섭하여 양익을 취하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전에 이거 우리 관동배구 할 때 무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화이 등선이라고 들어봤나? 우화이 등선이라고요. 소동파의 적백부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우화이 등선과 같은 기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말리 창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그죠? 그만큼 기분이 지금 붕 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고로 나눠. 사회에 고로 나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 예, 여러분들 월인청강지구, 월인청강의 뜻이 뭐예요? 달이 천개의 강을 비춘다. 이 뜻이잖아. 왜? 그죠? 그것도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부처의 어떤 공덕이 온 세상에 더한다. 이 뜻이잖아. 왜? 그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와 같은 의미라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속에 등장인물은 일종의 위정자잖아. 왜? 그죠? 관찰사로 나갔으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사회의 고로 나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선정의 포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정의 포부다. 그렇게 노나 억망찬생을 다 취게 맹건 후까지가 거기다. 그죠? 억망찬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까지입니다. 예.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자고요. 그러고 난 뒤에서 뭐 하자는 거야? 또 다시 만나서 한 잔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 왜?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선우후락이라 하죠. 그죠? 선우후락.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는 거야?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 박혀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애민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말지자 학을 타고 구궁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 그죠? 옥소리죠. 옥소리. 그죠? 어제련가 그제련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갑자기 뭐가 돼요? 어제련가 그제련가 하는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알 수 있어요? 강몽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강몽. 강몽하게 한 것이 바로 뭐란 거 알 수 있어요? 옥소리죠. 옥소리. 맞죠? 옥소리가 바로 강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부분에 꿈에 인몽을 해서 있잖아요. 그죠? 꿈 속에서 신선을 만나고 그 다음에 취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애민정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강몽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에는 보면 이 앞부분 앞에 나오는 구절 지금 우리가 결사 앞부분하고 다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꿈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갈등 해소 역할을 하는데 어떤 갈등 해소냐? 관찰자로서의 임무와 그다음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갈등이다. 그죠? 관찰사로서의 임무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 사이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갈등이 뭘 통해서 해소된 거야? 이 꿈을 통해서 해소되고요. 그리고 강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끝인들 어떻게 알겠는가? 명월이 천산 말락하니 아니 비친데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월이 천산 말락하다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무엇에 대한 비유야? 선정이잖아. 다시 보면 맞죠? 그렇게 되니까 강몽하고 난 뒤에 자기는 편안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평온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역시 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임금을 찾는 거잖아. 왜? 그죠? 그러면서 영군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군 세계를 지향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족구에 내려와서 이 작품을 포함하여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을 설명하라. 3번 돼 있죠, 그죠? 기행가사는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제일 첫 부분에는 동기가 나옵니다. 기행의 동기, 목적, 맞죠? 기행의 동기나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터는 여정, 견문, 그죠? 그런 게 여정, 견문, 감상 이런 게 나오죠. 이해됐죠? 여정, 견문, 감상이 나오고요. 그 중간 끝, 그 다음에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 작품에 있는 것처럼 뭐가 나와요? 일종의 깨달음, 그죠? 성찰, 그죠? 깨달음이나 성찰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예시 답안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1을 보면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은 여정, 견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만 더 붙여 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다고요? 기행의 동기, 목적 이런 게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정, 기행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견문에서 여정을 통한 깨달음 나와 있고, 여기 한 개 더 붙으면 뭐가까지 나와야 돼? 자기 성찰까지도 나올 수가 있죠. 그 정도 나와야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에 나타난 갈등과 해결 과정을 윗글에서 찾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텍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특히 중간 아래쪽에 우리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 이술 가져다가 사회의 고로 난화, 억만창생을 다 쉽게 맹건 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로서의 공적 책임감과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개인적 욕구 사이의 갈등이다, 그죠? 이런 갈등을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 통해서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공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완상, 감상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개인적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관찰사라고 해서의 공적 임무는 뭐가 돼? 인위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어진 것과 그러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종의 흥취, 욕망, 그죠? 그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뭔지 알겠죠? 근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죠? 마련인데, 결국, 그것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게 결국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 그죠?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나는 관찰사 또는 공적으로 주어진 임무, 인위적으로 주어진 그 나의 위치, 직위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죠? 아니, 그건 또 내팽겨두고 나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그죠? 일종의 취향, 흥취, 그죠? 이 감정, 여기에 충실해보면 또 역시 어떻게 돼?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작품은 굉장히 조화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박일로와 대비하여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체험적 생활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죠.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 속에서 문화이치의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됐죠?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 속에서 문화일체의 합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할 때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 그 다음 문화일체의 합의라는 것은 쉬운 경지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뭐야? 굉장히 드높은 정신적 또는 서정적 정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드높은 서정적 정조다. 아시겠죠?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작품이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박일로는 17세기 가사인데, 현실적 궁핍으로 인해서 서정적 기품이 퇴소합니다. 맞죠? 현실적 궁핍으로 인해서 서정적 기풍이
대조한다.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정철의 관동별공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높은 서정적 정조를 나타낸다 했잖아. 그죠? 근데 박일로의 작품은 서정적 기풍이 대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비서정이 나타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정적 기품이 대조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비서정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서정적인 내용들이 그 자리에 메우고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둘의 차이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자, 예시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1을 보면 조선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가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을 창작했다 많이 나오고, 박일로가 현실을 반영하며 조선전기 가사에서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설명도 X 아닙니다.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자, 답안 2를 한번 보세요. 정철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시조와 가사를 지어 우리 문학의 수준을 높였다. 이 말도 맞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는다면 뭐가 돼요? 풍류의 전통을 잇고 호남 가단을 확립했다는 거 말이 더더하면 되겠죠. 풍류의 전통을 이으면서 호남 가단을 형성했다. 됐죠? 그 다음에 조선전기의 정철의 문학에서는 자연과 영군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달리 조선중기의 박일로의 문학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아 전기와 후기의 교량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 현실과 관련되는 제재를 작품화했다는 뜻이에요. 현실과 관련된 제재를 작품화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작품 예시답 1과 예시답 2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쭉 같이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덧붙였는데 이 내용도 당연히 이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박일로와 대비한 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개 빠진 게 뭐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더 높은 서정적 정조를 나눴다는 것하고, 그렇죠, 비서정적인 내용이 그 자리를 메웠다는 거 차이 있죠. 그죠? 오늘날 문제가, 이 작품이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쪽에 초점 맞추겠어요? 응? 막연히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해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해줬던 더 높은 서정의 세계를 제시했다는 것과 비서정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제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텍스트 통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랍니다. 작품 답안 3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갈등은 위정자로서의 책무의식, 여기는 책무란 말이 있었다, 그죠? 개인으로서의 본능적 쾌락 추구. 좀 지나치게 너무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죠? 갈등은 술을 백성에게 나누어 준 뒤 그 다음에야 자신도 술을 마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된다. 즉, 위정자로서의 자세를 우선시하는 선우후락의 가치를 따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죠? 딱 핵심 뭐가 한 개 빠져있네? 꿈을 통한 갈등 해소. 맞죠? 그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답안 3은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걸 잘 썼네요. 그 바로 위에 달라.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은 기행의 동기와 목적, 그 성경의 편력 과정, 여정을 통해 느낀 깨달음 또는 자기 성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다 A답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죠? 각자 어느 한 사람이 완벽하게 잘 쓴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죠? 서로 엇비슷하지만 그 중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2쪽 먼저 볼게요. 앞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자, 어느 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로 한번 볼게요. 앞에는 안개가 긋고 뒷매이 해 비친다. 이래 있죠? 뒷매니까 뒷산. 그럼 앞개는 뭐야 돼? 앞개. 앞포구라는 뜻입니다. 앞포구. 그죠? 자기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포구를 보고 있고, 그죠? 그 포구에는 안개가 긋고 있고, 뒤쪽에 있는 산은 해가 비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물은 거의 뛰고, 나가고, 이 말이죠. 남물이 밀려온다. 우리 흔히 말하면 뭐가 돼요? 썰물, 밀물, 이런 말입니다.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이런 말하고 있죠. 먼 빛이, 멀리서 본 빛이, 이 말이겠죠. 그죠? 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예요? 봄이죠. 춘사일입니다. 이게. 춘사일. 우는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내가 뭐예요? 연기죠. 연기 속에서 나락들락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맑은 깊은 소위 온갖 곡이 뛰노나다 이래 있죠. 그죠? 이것도 계절이 춘사입니다. 춘사 네 번째 작품입니다. 방초를 발라보며 난지도 뜯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난초, 지초 줄여서 난지 이렇게 했나 봐요. 그죠? 난초, 지초. 그 다음에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스겁고 갈제는 내뿐이요 올제는 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춘사입니다. 춘사 7번째 작품입니다. 나는 무슨 작품인지 알겠나? 박일로의 태평사입니다. 이 태평사는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는. 자, 무장한 우리 오타났네요. 우리들. 무장한 우리들도 신자되어 있으다가 군언을 못 갚으니까 감사심을 가져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칠제를 분주트가, 칠제란 것은 칠려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태평온을 보안디고 이래 있습니다. 태평온을 보았단 말은 그동안에 뭐가 있었단 말이야? 전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만 전란은 정유제라는 말입니다. 그 7년 동안에 전란을 이제는 뭐가 됐단 거야?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 속에 나오는 자기도 신하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전란의 가운데서도 군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감히 죽을 마음까지 가졌다는 거야. 그죠? 죽을 마음까지 가져가면서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7년을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드디어 이제 전란을 마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병, 식과하고, 그 다음에, 세류영 돌아들제, 그 태평소 슬픈 소리에 고각이 섞였으니 수궁 깊은 공에 어용이 다 우는 듯 용기 언건하여 서풍이 비키시니 오색 상운 일편이 방공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태평 모양이 더욱 하나 반가울사. 그 다음에 양궁 거시하고 개가를 아리오니 갱창 환성이 벽공에 어린하다. 삼척 상인을 흥기겨워 둘러매고 양면 장소하여 춤을 추려 이러시니 천보 용광이 두 간에 소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맞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고각을 부르고 뭐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앞쪽에 전쟁이 끝났다는 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흥기겨워 둘러매고 춤을 추러 이러시니 천보 용광의 두 간의 소유로다라고 하는 걸 통해 본다면
어떤 느낌이란가 할 수 있어요? 이 전날이 끝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아주 흥겨워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는 뭐냐면 투시연의 오온율시다, 그죠? 오온율시고요. 개개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개개하니까 어떤 느낌 들어? 객창감이 잘 나타나 있겠죠? 맞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타향살이 할 때 어떤 밤이라고 하는 풍경은 어떤 느낌 들어요? 응? 뭔지 모르겠지만 쓸쓸하잖아. 그리운 것도 많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그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이거는 두 줄씩 해서 수함경미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죠? 수함경미 그렇게 있습니다. 나그네 조롬이 어디 일찍부터 오겠는가? 오리요 가을 하늘에 발곰을 즐기지 아니 하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조름이 어찌 일찍부터 오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집 떠나 있는 나그네가 어떻게 잠이 들겠는가? 걱정이 많다 말이죠. 근심이 많다. 생각할 것이 많다. 이 말이고요. 가을 하늘이 밝은데 즐기지 않으라다. 가을에는 굉장히 즐기기 좋은 계절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길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 들이비치는 잔을 그름에로 소이니, 머릿속에 그림이 그리지나?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뭔가 바다가 있는 것 같고, 그곳에 들이비치는 잔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이 말이겠죠? 백일을 높이 버여시니, 먼 데의 물소리로다. 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저 밤에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더 멀리까지 들리잖아. 왜? 그죠?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린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름을 소졸하여 옷밥이 없고 이래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야?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한단 말이거든요. 뭐 하는지 알겠죠?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한단 말이고요. 소졸하여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옷밥이 없고 옷과 밥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뜻이야. 돈이 없어서 뭐도 못 사 먹는 거야. 옷도 못 사 입고 먹는 것도 궁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옷밥이 없고 길이 궁박하여 벗을 분노라 이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궁하기 때문에 벗에게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너무 궁하기 때문에 벗에게 의지한다.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자기가 가진 것도 없어서 그래서 먹고 입고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궁하기 때문에 벗에게 그렇게 의지해서 있는 처지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계절인 가을에도 가을을 즐길 수가 없고 그죠? 밤이 되어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미 부분을 보겠습니다. 늙은 계집이 유모 두어 장은 이래 있죠. 그거는 오른쪽에 보면 한자를 봐야 되는데 두어 장을 뭐라 했어? 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수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처 서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내의 뭐란 거야? 몇 장의 편지란 뜻이죠. 맞죠? 늙은 아내의 몇 장의 편지. 그것은 당당히 가지 못하는 뜻을 자세히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는 그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이 계기 되었는지, 계기 되었을 때 계기하에 어떤 느낌인지를 그죠?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1을 보면 가와 나의 장르상 차이를 쓰라라고 하는 것은 시조와 가사의 차이점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르의 성격상 본다면 서정 관련이니까 시조는 그죠? 예시다발 1에 있는 것처럼 세계를 좌우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자아를 세계화하는 거잖아요. 왜 그죠?
교술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9다시 가와 다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주제는 뭡니까? 윤순대 어불사에서는 가어옹이잖아. 가어옹. 맞죠? 그러니까 가어옹이라는 것은 결국 낭만적 풍류객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어옹 자체가 뭐예요? 낭만적 풍류객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는 한가롭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뭘 느끼는 거야? 흥치, 여유를 느낀다라고 볼 수 있죠. 한가롭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부와 가짜 어부죠. 그죠? 어부와 같은 그렇게 흥치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유를 느끼면서 산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주인공은 바로 낭만적 풍류객이라는 것이 알 수 있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속에는 정치며 현실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실제로 이 속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치나 현실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혼탁할 가능성이 높죠. 맞잖아요. 혼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거꾸로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뭔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가와 다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 뭐냐? 자, 답안 2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는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강호가도의 시조이고 자연을 평화로운 완상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자연에 응거하면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 그죠?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어 세계와 조화로운 상태이다. 굉장히 답을 쓸 때 유려하게 답을 썼네. 그죠?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 봐서 알겠지만 떠돌아 다니는 궁핍한 나그네의 심정이 나타나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고난인지는 잘 모르겠어. 맞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지만 뭔가 가족이나 가족과 떠나 있고 고향을 떠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어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대 현실에 대한 고뇌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삶의 태도니까, 그죠? 그 다음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어서, 시적 자아의 세계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나름 잘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답안 3은 간단 명료하게 썼습니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며 낭만적인 세계인식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다는 자아와 세계가 불화하며 비극적인 세계인식을 보여준다. 그죠?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썼습니다. 아마 이걸 조금 여기서 살을 조금만 더 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가 유상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